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아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생전 처음 찾아왔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물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그렇게 내가 창피하냐? 아버지, 막노동했었던 것도 창피하고 옷차림도 창피하고 돈 없는 것도 창피하냐? 아버지 때문에 남들에게 흙수저 취급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킨 부모를 이렇게 취급해? 너 엄마한테 한 달에 전화 한 번이나 하냐? 아니, 1년에 한 번이나 하냐?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부모 보러 오지도 않잖냐? 공부를 시키시다니요. 공부는 제가 했지.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신 건 아니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임중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임 씨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아들을 변호사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모든 걸 쏟아부어 공부를 시켜서인지 아니면 인성을 못 가르쳐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임 씨같이 돈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못 배워 힘들게 산 아버지를 창피해하는 변호사 아들. 임 씨에겐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자식이었지만 자식에게 배신은 숨기고 싶은 치부인 듯 했습니다. 거칠어진 손과 푸석한 피부, 좋은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는 것은 임 씨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내 자식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 보러 찾아간 서울에서 그런 비참함을 느끼기 전에는 말이죠. 아들이 그토록 부모를 숨기고 싶어 한다면 임 씨도 그 눈앞에서 사라져줄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아들도 임 씨의 가슴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것이었죠. 임 씨는 이제 73세 나이로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은 성할 날이 없고 허리는 자세히 보면 조금 굽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 씨가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걸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거리가 있으면 몇 시간이 됐든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임 씨의 아들은 대학 졸업 후에 사법고시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삽질해도 좋으니 너는 공부해서 펜 잡는 일 해라. 임 씨가 종종 아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동네에서 수재라는 소리를 듣고 클 만큼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랬기에 임 씨도 힘들어도 거친 일을 해가며 아들 학비를 댔습니다. 아내도 파출부, 시장 생선가게,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했죠. 부부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은 오직 하나, 아들만큼은 배움의 힘으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괜찮다. 고시라는 게 원래 오래 걸리는 거잖냐. 너는 할 수 있어. 아버지가 어떻게든 뒤띠빠라 할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공부만 해, 공부만. 생활도 빠듯한데 아들이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자 생활비며 고시원 비용이며 계속해서 돈이 들어갔습니다. 대학 학비 대출 받은 것도 갚아야 했고 말이죠. 그래서 임 씨는 종종 밤에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 소주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면서도 아들이 공부하고 있을 걸 상상하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의 머리에 쌓여가는 지식만큼 임 씨의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일이 일어났죠. 아버지, 합격했어요.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몇 번의 낙방이 있었지만 임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돈 걱정을 할 때, 임 씨는 벽돌에 찍혀 손가락이 부러졌을 때도 금방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임 씨와 아내는 끝까지 뒷바라지를 해서 아들을 기어코 변호사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얻은 결과였죠. 동네에서도 현수막이 걸리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며 임 씨를 보는 사람마다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자신이 변호사가 된 것보다도 더 기뻤습니다. 아들은 몇 년 뒤에 아주 큰 법률 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살며 승승장구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신분이 상승한 것 같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신분이 상승했다고 해서 그 부모의 신분까지 덩달아 상승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저희가 신혼집이랑 혼수 같은 건 모두 준비할게요. 예물 같은 것도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내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그쪽에서 다. 우리 지은이가 좋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저희는 돈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게 하는 것도 질색이고요. 상견례에서 사돈과 마주본 지 10분 만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몇 번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입고 임 씨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들내미 결혼하면 주려고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저희 형편이 넉넉지는 않지만 예식 비용 일부만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장인어른이 하자시는 대로 하세요. 아들의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임 씨로서는 아들 결혼시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성의를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며느리 반지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호의는 무척 감사했지만 임 씨도 부모로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이 더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아들은 임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굳이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보태겠다고 그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으시면 어떡해요. 한국아, 너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너 생각해서. 그건 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절 생각하는 거예요. 돈 없이 자존심 세우는 게 더 창피한 거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양복 정도는 맞춰서 입으세요. 싸구려 입지 마시고. 돈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임 씨의 가슴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임 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는 생각 말이죠. 임 씨는 그 뒤로 아들의 결혼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양복을 사입고 결혼식에 참석만 하면 됐었죠. 그리고 아들 며느리를 보는 일은 참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바쁘기도 했고 거리가 머니 명절이 아니면 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라고 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임 씨는 마루에 앉아서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온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은 거칠다 못해 고목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만져보지 않아도 그 감촉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안 내려온대요? 바쁘다고 그러지? 지난번에도 안 오더니 어떻게 집에 한 번을 안 내려와요? 변호사인데 당연히 바쁘지 않겠어? 그건 그렇지만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시간 나면 오겠지. 내 생각엔 지은이가 오기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집이 좁고 허름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해? 그거야,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임 씨도 아내의 말이 무슨 말인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서운해하고 마음 아파하면 지금까지 가슴이 너덜너덜해 남아나질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능력이 출중한 탓도 있었지만 부유한 사돈네의 영향도 컸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물론 임씨 부부도 그런 아들의 덕을 봤습니다. 마루 바깥쪽에 창을 달아서 여름이나 가을에도 덥지도 춥지도 않게 만들었고 낡은 부엌과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아들 며느리는 명절에 오더라도 임씨의 집에서 묵고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숙소에 묵고 다시 오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아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간다니까 지은이가 밥 한 끼 먹자고 했다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말을 했는지 식사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잘 됐네요. 어차피 올라가는 거 아들내미 얼굴도 보고 좋은 시간 보내고 내려와요. 그런데 아들네 집으로 부르는 줄 알았더니 웬 식당을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데 그게 더 부담스럽죠. 그런가? 며느리에게 밥상을 차리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바깥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식당 외관만 보고도 임 씨는 어쩐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종류의 식당이었습니다. 여기 맛있어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랑도 자주 오는데.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한번 모시고 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참 해맑았습니다. 그런데 임 씨는 자신의 차림새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편하게 식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고급 식당에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혼자만 이질적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편하게 입었는데요. 뭘? 며느리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임 씨의 눈엔 곱디 고와 보였습니다. 그런데 메뉴를 들고 임 씨는 또다시 난감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종업원이 주문을 하기 위해 옆에 서 있었고 며느리가 임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게 뭘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국물 같은 거 없나? 아, 국물이요? 여기 스테이크가 맛있어요. 메뉴 거기 밑에서 골라보세요. 아, 스테이크? 하지만 며느리가 가리킨 부분을 보아도 도무지 무슨 음식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종업원은 웃으면서 서 있었지만 사람을 계속 세워둘 수가 없어서 임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시켜줘라. 내가 이런 데는 처음 와봐서.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아버지 거는 안심으로 주시고 웰던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무척 길게 주문을 마쳤습니다. 머쓱해진 임 씨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하, 내가 좀 촌스럽지?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더욱 더 굳었습니다. 찡그려지는 인상에 임 씨는 뜨끔해서 입을 다물고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임 씨가 또다시 아들에게 창피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아들네가 주문을 했는지 와인이 나왔습니다. 이거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아버님 와인 좋아하세요?
마셔본 적이 없지만 그대로 말을 해도 될까 몰라 아들을 힐끔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마셔본 적 없어. 그럼 이참에 한번 드셔보세요. 임 씨는 취향에도 맞지 않는 술을 웃는 낯으로 홀짝거렸습니다. 잔도 흔들었다가 마셔야 하는 것인지 부연 동작이 많은 아들 며느리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죠. 음식이 나오자 임 씨는 서툰 칼질을 시도했습니다. 잘 썰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데 칼이 접시에 쭉 긁히는 소리가 듣기 싫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이리 주세요. 잘 안 되면 해달라고 하시지 왜 그걸. 아들이 답답했는지 접시를 가지고 가서 잘라주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고기를 씹는데 부드러운 부위 같기는 했지만 치아가 좋지 않아 한참을 씹어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런저런 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임 씨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서 열심히 고기만 질겅거렸죠. 그러다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임 씨를 불렀습니다. 아, 아버님은 그럼 한국시랑 같은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시골이니까 다 선후배가 되겠네요. 이야기의 주제가 왜 그쪽으로 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질문에 임 씨의 얼굴이 순간 헬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고등학교가 2개 있었어? 의외네.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 근데 장인어른 이번 주에 라운딩 가신다고 하셨나? 황급히 말을 돌리는 아들을 보며 임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임 씨는 사실 중학교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워낙 먹고 살기 힘들었고 임 씨의 부모님도 교육에는 뜻이 없어 일찍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창피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부끄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술렁거리는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TV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임 씨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임 씨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 막노동을 해가며 뒷바라지 한 아버지를 전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둘째 치더라도 그것만큼은 참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임 씨도 임 씨의 아내도 아들에게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나 가끔 내려오면 식사 함께하고 올라가거나 어쩔 땐 근처 숙소에서 묵고 갔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참 차갑다 싶었습니다. 아니, 차가워졌습니다. 사법고시 공부를 할 때는 성공해서 아버지 어머니 호강시켜주겠다고 하던 아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살게 된 아들은 임 씨의 집을 리모델링 시켜주었고 때로는 용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 부부의 삶은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오래된 주택에서 늘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임 씨 부부. 부자 아들 따라서 부자가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사돈 내는 아들 부부와 가까이 살며 자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지 않아도 아들이 사돈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한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 씨도 그게 당연하다는 사실 정도는 알았습니다. 받은 게 많으니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들네가 찾아오지 않는 게 어쩌면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부모라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떠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덜 비참한 기분이 들었으니까 말이죠.
장례식장에 갔다가 한국인의 사무실에도 들렸다 오지 그래요? 한국인의 사무실? 거길 왜 가? 그래도 거기랑 가깝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상황 봐서. 근데 혹시라도 한국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괜히 부담 주기 싫으니까. 아들은 1년 전에 직장에서 나와서 동료 변호사 2명과 함께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직원도 여럿 있어서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는 훨씬 작은 사무실이지만 꽤나 번듯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독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웠던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경한 지는 꽤 되었는데 가끔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만나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죠. 장례식장에서 1시간쯤 있다가 나왔는데 아내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주소는 알지만 막 찾아가기엔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곳이기에 말도 없이 가는 것은 안 될 말이었습니다. 서울에 오셨다고요? 그래. 장례식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네 엄마가 그러는데 여기가 너희 사무실 근처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너만 괜찮으면 잠깐 가서 얼굴만 볼까 하는데. 아, 지금이요? 왜 미리 전화를 안 주시고? 지금 바쁘냐? 아, 그건 아닌데요. 지금 바로 오시게요? 한 1시간 뒤에 갈까? 오래 안 있을 거야. 그냥 정말 얼굴만 보고 가려고. 임 씨의 말에 아들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1시간 뒤에 오시는 거죠? 그래? 임 씨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변호사는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줄 알았는데 그것은 또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늘 오래 일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었는데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임 씨는 얼른 자신의 옷차림새를 훑었습니다. 그래도 상갓집에 다녀와서 정장 차림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옷차림 가지고 아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잠깐만 택시 좀 세워주세요. 아들의 사무실로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임 씨는 다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안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엔 마음에 걸렸는데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가게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늘 양복을 입어야 하니까 이런 걸 선물로 주는 게 가장 실용적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때를 빼고는 아들의 옷을 사준 기억이 없어서 어쩐지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2만 9천 원입니다. 종업원의 말에 임 씨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흰색 와이셔츠가 꽤나 값이 나갔습니다. 6만 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임 씨는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아들이 입을 만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자 돈이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아들의 사무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 저 이만국 변호사님 찾아왔습니다. 약속되신 건가요? 제가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임 씨의 말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직원 몇몇이 임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임 씨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들이 어떤 문을 열고 임 씨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개인 방이 하나씩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곤란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는데 아들이 문을 닫자마자 언짢은 기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 그게 그냥 가려다가 시간도 많이 있고
가깝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말이야. 그리고 사무실 열고 나서 선물도 못 준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의 반응에 임씨의 말이 주저리 길어졌습니다. 어쩐지 변명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더욱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이거 너 선물이야. 와이셔츠인데 서울에서 산 거니까 너 입을만 할 거야. 서울에서 사면 다 좋은 건 줄 아세요? 아들의 말에 가시가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임씨의 가슴을 계속해서 쿡쿡 찔렀습니다. 아들은 선물을 받아들더니 자신의 책상 위에 툭 하고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볼 생각은 애초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임씨는 어쩐지 그 와이셔츠가 아들의 옷장에 걸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국 변호사 동료입니다.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변호사인 듯 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듯 내미는 손에 임씨가 머뭇거렸습니다. 평생 펜을 잡은 듯 매끄러워 보이는 손에 거칠고 투박한 자신의 손을 얹기가 민망했습니다. 임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잡자 남자도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손이 거칠어서 미안합니다. 현장 일을 오래 해서 그런가? 그러자 의외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인지는 몰랐던 눈치였죠. 지금 다들 바빠서요. 용건 끝났으면 내려가시죠. 1층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 그래? 더 계시다 가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잠깐 들린 거예요. 아들이 임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임씨의 걸음이 느린 탓에 끌려가는 듯한 그림이 될 뻔했는데 그 발걸음을 며느리가 멈춰주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원래 오시기로 하셨나? 반대로 1층에서 올라온 며느리가 임씨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지은이가 오기로 했었구나.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엄마 아빠가 좀 빨리 오자고 그래서. 아버지는 갑자기 오신 거야. 일 보러 오셨다가. 지금 나가신대. 왜 벌써 가셔요? 저희 오늘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아버님도 같이 가세요? 며느리의 말에 임씨는 대답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바쁜 일이 있어서 바로 내려가 보셔야 한대. 바쁜 일 따위는 없었지만 여기서 그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들은 서둘러 자신을 보내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곧 올라올 건데. 인사는 해야지. 그러자 아들이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사돈네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의외의 인물을 본 듯이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놀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넷이 식사하려고 했는데 같이 가시죠. 아닙니다. 장인어른. 아버지가 빨리 내려가 보셔야 해요. 아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잠깐만 앉아 계세요. 아버지 배웅만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임씨는 사돈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아들은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듯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렀습니다. 아버지, 왜 굳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뭐? 제가 조만간 한번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도 미리 안 하시고 일하는 직장에 찾아오시는 건 불편해요. 아들의 말에 임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리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일하는 직장에 찾아온 것은 사돈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멀리서 찾아온 부모에게 할 말이 이것밖에 없나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들의 마지막 말에 임씨도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네? 아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생전 처음 찾아왔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물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그렇게 내가 창피하냐? 아버지, 내 손도 창피하고 막노동했었던 것도 창피하고 옷차림도 창피하고 학교도 못 다닌 것도 창피하고 돈 없는 것도 창피하냐? 말을 하고 보니 자신 같아도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부모로서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 보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들의 입에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제가 흙수저라고 남들에게 흙수저 취급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숨길 수 있는 건 숨기고 싶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만 그걸 들춰내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킨 부모를 이렇게 취급해? 너 엄마한테 한 달에 전화 한 번이나 하냐? 아니, 1년에 한 번이나 하냐?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부모 보러 오지도 않잖냐? 공부를 시키시다니요. 공부는 제가 했지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신 건 아니죠. 뭐? 전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갚았잖아요. 갚다니? 집도 제 돈으로 고쳐드렸고요. 어버이날이나 생신의 용돈도 드렸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들. 하지만 그것마저도 틀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 쓴 돈을 따진다면 집을 고쳐줄 게 아니라 새 집을 사줘도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부모가 그런 걸 따지고 자식을 키울까요? 그런데 자식은 그런 부모 마음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난 건 모두 스스로의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부모의 도움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면 개천에서 승천할 수 있게끔 엎드려 발판이 되어준 것이 부모인데 아들은 스스로 날아오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부끄럽다면 이 아버지 이제 네 앞에 다시는 안 선다. 아버지, 아들은 임씨의 말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라고 해야 할 아들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장인어른 듣습니다. 임씨는 그 순간 울음도 쏙 들어갈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자식을 위해서 더 이상 감정 한 톨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찾지 말아라. 왜 그러시는데요? 아버지가 잘못하셔놓고는 나중에 훗날에 후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엄마 죽고 평생 마음에 짐 안고 살아갈지 아닐지 두고 보자. 때마침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임씨는 끝까지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그런 임씨를 붙잡지 않았죠. 임씨는 그날 이후로 가슴속에서 아들을 지웠습니다. 차라리 내 아들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애면글면 자식 앞길 닦아줄 생각만 하고 살았던 스스로가 후회스러웠습니다.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부모의 고열을 빨아먹고 그대로 멀리 떠나갔습니다. 자식에게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내쳐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부모가 필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앞길을 닦아줄 처가가 있으니 오히려 더 든든할지도 몰랐습니다. 아내도 임씨의 말을 듣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은 생전 처음 보았죠. 그리고 그 뒤로 4년간 임씨는 아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화가 오는 법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문자 메시지 한 번이 없었죠. 임 씨는 정말로 아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임 씨가 집 앞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대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장에 간 아내가 돌아온 줄 알았더니 대문 앞에 우뚝 선 그림자가 보였죠. 그 모습이 낯익어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늘 차려입던 셔츠가 아닌 후줄근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임 씨와 눈이 마주치자 그제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고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야위어 뺨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구길래 남의 집에 막 들어옵니까? 아버지,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우리는 자식이 없어요.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를 찾아대던 아들이 가방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보니 들고 다니기엔 조금 큼직한 가방이었습니다. 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뭐? 아들은 주저앉듯 마당 한켠에 있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빚이 12억이에요. 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너희 장인에게 말해보지 그러냐? 이혼한 지 2년 됐어요. 그 말에 임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사돈네 사업이 망하고 큰 빚이 생겼는데 그걸 아들이 메꾸려고 하다가 아들도 빚더미에 앉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자를 갚다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사무실도 정리하고 파산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와는 이혼까지 했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했죠. 임 씨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 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저 좀 받아주세요. 임 씨는 아들의 말을 잠자코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지난 나날에 입었던 상처는 크디 컸습니다. 시간이 4년이 흘렀는데도 전혀 희미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돌아가라. 다시 시작하더라도 우리 집은 아니야. 우리는 너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뭘 하든지 스스로 알아서 해.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힘들어서 찾아온 자식을 이렇게 내치세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너 이놈! 한 번 연 끊었으면 사과 몇 마디에 그게 이어지겠니? 겨우 마음 추스르고 살고 있으니까 썩 나가서 다시는 오지 마. 아내는 아들을 대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문 밖에 서 있는 듯 하더니 이내 인기척이 물러났습니다. 임 씨도 아내도 심란해서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대문이 다시 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